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에 기립한 채 발사를 위한 최종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탑재 위성의 태양 충전을 위해 1, 2차 때와는 달리 늦은 오후 해질 무렵에 이뤄집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우주 산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7위의 우주 강국으로 진입했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우주 산업을 이끌어온 우리 과학자들의 숨은 노력을 사이언스 투데이가 되돌아봤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AI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같은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초지능은 인류가 맞서온 다른 기술보다 강력할 것이라며 실존적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대응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 배출 우려를 없애는 블루수소 생산 기지가 오는 2026년까지 충남 보령의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블루수소 유통과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도 조성될 계획인데 한미 공동 투자를 계기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우리 돈 1조 7,10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액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가운데 역대 최고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현재 발사대의 수직으로 우뚝 선 상태로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라우주센터입니다. 네, 오전에 누리호가 기립을 완료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진행하는 준비 과정은 누리호의 일명 퇴출로 불리는 엄빌리컬을 연결하는 겁니다. 엄빌리컬은 누리호의 연료인 케로신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오늘로 엄빌리컬을 연결해 내일로 예정된 연료와 산화제 주입에 대비하는 겁니다. 엄빌리컬을 연결한 누리호는 혹시 모를 연료와 산화제가 새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기밀 점검도 수행했습니다. 오늘 누리호 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오후 7시 이전에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오후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오늘 오전엔 누리호를 발사대의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특수 이동 차량에 실려 발사대로 이송을 시작해 오전 8시 54분 완료했습니다. 누리호는 매우 조심스럽게 무인 특수 이동 차량인 트랜스포트에 실려 나라우주센터 내 종합조립등에서 제2발사대까지 운반됐습니다. 이송은 성인이 걷는 속도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 약 1.8km를 이동하는데 1시간 반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동 중 혹시 모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천히 움직인 건데요.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를 이렉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과정과 발사대 고정 작업도 오전 중인 11시 33분 마무리됐습니다. 네, 내일이 발사 당일인데 내일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누리호는 내일 오전부터 발사 운영 최종 점검에 돌입합니다. 발사 시각으로부터 약 4시간 전인 오후 2시 24분부터 산화제인 액체 산소 공급 라인과 탱크를 냉각합니다. 액체 산소 온도가 영하 183도 극저온이라 주입 전에 미리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후 연료인 케로신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를 주입하면 발사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됩니다. 이후 발사체 기립 장치 철수를 완료하고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용에 돌입합니다. 발사 자동 운용은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체 이륙 직전까지 발사 관제 시스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발사 준비 작업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누리호는 발사를 멈추게 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을 시 예정대로 내일 오후 6시 24분 발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누리호는 앞서 2번의 발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발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인데요. 이번 3차 발사는 실제로 운용할 실용 위성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과거 2차례의 발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는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쏘아 올려 누리호의 수송 능력을 확인했다면
이번 3차 발사는 실용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이번에 누리호가 쏘아 올리는 실용위성은 모두 8개인데요. 주 탑재체는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2호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카메라가 아닌 영상 레이더를 이용해 악천 후에서도 지구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아 태양 빛을 받아 태양 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위성 배터리에 충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성이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또 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우주 날씨 관측용 군집 위성 도요색 4기가 실리고요. 이외에도 민간 우주 기업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인 큐브 위성 3기도 함께 실렸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시작으로 위성 8기는 발사 13분 3초 뒤부터 차례로 분리되며 위성 교신 성공 여부는 발사 다음 날인 25일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루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적 요인을 제외한 마지막 변수는 바로 날씨인데요. 누리호 발사의 변수가 될 날씨 조건은 무엇인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리호가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 공간으로 솟아오릅니다. 300톤이 넘는 추진력으로 중력을 뿌리치기 때문에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풍과 번개는 발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평균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가 넘는 바람이 불면 발사가 중지됩니다. 돌풍이 발사체의 진로를 틀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경로에 번개가 나타나도 발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발사체를 구성하는 전기 부품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사가 임박하면 기상청에서 전문 예보관을 파견해 현장에 특화된 기상 예보를 내는 이유입니다. 예보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낙뢰, 바람, 구름 등에 대한 기상 요소에 대해 관측 및 예측 자료를 분석하여 현장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사가 가능한 기온 조건도 있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인데 5월 하순 고흥군의 평균 기온은 18.8도, 최고 기온도 24.9도로 발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날씨 조건을 확인한 뒤에는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 요소입니다. 발사체가 이륙해 궤도에 진입한 뒤 지구를 한 바퀴 돌 때까지 우주정거장과 200k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발사체의 통신과 전자장비에 교란을 줄 수 있는 태양 흑점 폭발과 같은 우주 기상도 면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려면 기술적인 완성도는 기본, 날씨의 허락이라는 마지막 관문도 돌파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를 첫 실전 발사라고 말합니다. 실제 임무를 수행할 위성을 우주 궤도에 안착시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누리호의 첫 손님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양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됩니다. 이후 우리별은 과학기술 위성에 이어 차세대 소형 위성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소형급 위성이지만 발사는 모두 해외 로켓을 이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 9에 실렸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팰컨 9 같은 경우 보면은 어느 궤도로 언제 올라가니까 이 궤도를 이용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예약을 해. 이렇게 지금 슬롯이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누리호는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첫 발사체입니다. 두 번의 발사로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누리호의 첫 손님이자 주인공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180kg 무게의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SAR, 영상 레이더가 처음으로 탑재됐습니다. 덕분에 빛과 구름 영향 없이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지상 관측이 가능하고 지상에 있는 버스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해상도를 가졌습니다. 또 우주 방사선 관측기도 실려 태양 활동 상승 주기, 우주 방사선 변화 등 우주 환경 영향도 연구합니다. 국산화한 영상 레이더를 기술 검증하고 지구 관측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중점 임무입니다.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주로의 접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누리호에는 우주날씨 관측용 군집 위성인 도요센 4기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큐브 위성 3기도 함께 실렸습니다.
4세대 소형위성 2호를 시작으로 위성 8기는 발사 13분 3초 뒤부터 순차 분리되며 위성 교신 성공 여부는 발사 다음 날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누리호 같은 우주개발 산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만큼 어느 나라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우주개발 연구의 핵심이자 국가보안시설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경비원들이 전화통화를 무단 청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관리기관과 연구원 측은 기밀 유출이 없었다며 별일 아닌 것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상급자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이 전화기를 도청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전화기를 도청한다니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겼지만 머지않아 녹음 파일을 들은 사람까지 특정됐습니다. 전화기 옆에다 칩을 넣어서 녹음을 했답니다. 한 명은 정문 전화기에다 칩을 꽂았고 한 명은 부문 안내데스크에 칩을 꽂았다. 경비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보안관리단은 도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부 전화를 받는 안내데스크에서 자동 녹음된 내용을 잠깐 들어본 정도라는 겁니다. 법률 자문 결과 실정법 위반이 없었고 구두 경고 정도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시설에 걸맞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관리단에서는 경비원들이 어떤 내용을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과 소장의 진술만 받고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경비원들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함부로 들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리단 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그냥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확실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결국 통화 내용을 무단 청취한 거로 지목된 경비원 2명에게는 업무 배제 같은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기지를 지키는 관리단에서 이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우연과 국정원 등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들은 마지막으로 경찰에 정확한 무단 청취 내역과 경위를 밝혀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 상승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때문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알맞은 대기질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년 전보다 6% 짙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감소하다가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았던 날을 보면 작년 12월과 올해 1월까지는 전년보다 많았지만 2월과 3월에는 줄었습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나쁨일수 역시 2월에 7일, 3월에는 8일로 전년보다 많아졌습니다. 평균 기온은 높아지고 풍속은 줄어 대기 정체 일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때부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더라고요. 중국도 온도가 올라가면서 거기도 대기 정체가 발생이 되고 바람도 불고 이러면서 고농도가 좀 발생을 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천천히 넘어오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는 중국에서 발현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겨울철 황사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는 나빠졌지만 대기 오염물질은 감소세를 유지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를 재개하는 등 비상 저감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운데 1년 내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올여름에는 예년보다 덥고 7월과 8월에는 남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서 6월부터 8월까지 기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염 일수는 예년 수준인 10.7일을 조금 웃도는 정도로 역대급 더위가 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 예상 시기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로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무더위 속에 남부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침수와 산사태 등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순수 우리 힘으로 만든 누리호가 드디어 세 번째 우주로 쏘아 올려질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우주 산업에 걸음마도 떼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불과 30년 사이 세계가 놀랄만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혹독한 여건에서도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묵묵히 젊음을 바친 수많은 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과톡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우주를 향해 걸어온 자랑스러운 길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 와 뭐야? 아,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5월 24일 수요일 저녁 6시 24분. 그날 뭐해? 에? 뭐 하냐고? 갑자기? 응. 5월 24일 수요일? 수요일이면은 저는 6시 그때쯤이면 밥 먹고 있겠다. 밥은 제때 챙겨 먹는 거. 그쵸. 나도 그때면 아마 뭐 공연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사실 이날은 우리 우주 개발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이야. 아, 저 들었어요. 들었어? 누리호 발사. 그렇지. 자, 일단 누리호를 얘기하기 전에 이전 발사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지. 아는 거 있어? 나로? 그렇지. 근데 나로 전에가 또 있어. 나로 전에는 뭐였는지 알아? 나로 전에요? 전에도 있었나? 바로 이거였어. 오. 이름이 좀 심플하지? 응. 좋은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항공 우주 분야에 뛰어들고 발사체를 만든 건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면서부터야. 좀 오래됐지? 오래됐네요. 근데 선진국에 비하면 늦은 거야. 세계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를 쫙 돈 게 몇 년도일까? 70년? 80년? 바로 1961년이야. 그러니까 소련은 그때 이미 그 정도의 우주 개발이 돼 있는 상태였어.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빨리빨리 하는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나라 아니야. 1990년 7월에 발사체 개발을 시작했는데 무려 3년 만인 1993년 6월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과학 1호를 발사를 하게 돼. 액체랑 고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고체 연료는 한마디로 화약이야. 그러니까 불 붙여서 쏘는. 그러니까 한 번 연소를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반면에 액체 연료 로켓은 연료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지. 그래서
1997년부터 이제 액체 연료 로켓을 개발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어. 왜요? 일단 연구비가 부족해. 그런데 이때 초대 항우연 소장을 지낸 황보한 박사가 당시 한국통신위성사업 단장으로 자리를 이제 옮기게 된 거야. 그때 무궁화 1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위성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기초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항우연을 지원해줬대. 근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액체 추진체 로켓의 엔진을 시험할 장소가 없었어. 왜요? 연구소 같은 데서 하면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이 로켓 엔진은 이제 성능 시험을 하다가 보면 잘못하다가 폭발할 수가 있어. 뻥 하고. 그래서 완전 외진 곳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외진 곳에 또 전기는 들어와야 돼. 척박하지. 근데 그때 모 기업에서 컨테이너를 하나 얻고 대전에 있는 한 공장 외곽 공터에서 시험을 아,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지금 컨테이너 보이고 여기 시험 불 켜는 거 보이지? 자, 엄청 고생들 했지. 연구원들 분들 이 모습이 좀 초췌해 보이지? 고생 엄청나게 한 거야. 그렇게 노력 끝에 액체 추진 과학 로켓 KSR-3의 발사가 2002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어. 이렇게 세 번째 과학 로켓까지 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발사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갖추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뭐다? 나로? 나로야. 그리고 2013년 1월에 이제 마침내 성공을 했는데 이때도 반쪽의 성공 이러면서 비난 여론이 막 거셌어. 왜 반쪽이에요? 사실 일단은 러시아의 기술이었거든. 2단하고 안에 들어있는 위성은 이제 우리 거였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상당 수준 들어간 거였어.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하면서 그런 기술들도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철통 보안이 따로 없었대. 막 못 들어오게 하고 설계도 종이 막 다 가려놓고 엄청 철저하게 했대. 너무하네. 좀 같이 좀 알고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려워. 왜요? 왜냐면 MTCR이라는 게 있어. 사실 로켓에 인공위성을 달면 과학 발사체인데 이게 반대로 폭탄을 달면 미사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술을 사거나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 또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로켓 엔진은 보안 등급 클래스 1, 2, 3 중에 클래스 1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술이래. 그래서 정말 누리호는 맨 땅에 헤딩하며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야.
그런데 이번 3차 발사는 이전과 다른 게 있어. 뭐지? 뭐 누리호 모양이 좀 바뀌었나? 이번에는 실전이야. 실전이요? 응. 그럼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1차, 2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를 실었어. 아. 그러니까 위성 모사체는 위성과 같은 무게를 가진 그냥 더미야. 더미. 그럼 이번에는 그럼 진짜 위성을 넣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는 손님이 많아. 총 8기. 왜 이렇게 많아? 주 탑재 위성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야.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을 했고 영상 레이더를 통해 지상을 관측하고 뭐 우주 방사성 관측 장비 같은 우주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게 이제 주 목표야. 그리고 기업체들의 위성 3개가 또 실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이 실려. 세계 최초로 4개의 나노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우주 날씨를 관측할 거래. 오. 사실 근데 이것도 좀 아픈 과거가 있어. 사실 이 도요셋은 개발은 뭐 2017년에 이미 끝났어. 빨리 끝났네요. 응. 근데 띄우고 싶어도 그때 발사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서 2022년에 띄우기로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 러시아에 전쟁이 터졌잖아. 그래서 한없이 연기가 된 거지. 아. 그런데 이젠 우리 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된 거지. 박수 쳐야지. 이건 박수 쳐야 돼. 이거. 그래서 이번 3차 발사는 우리 우주 개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발사가 될 거야. 아 진짜 그날 그냥 뭐 밥이고 뭐 빨리 봐야겠네요, 생중계. 그렇지.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하고 그리고 막바지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우리 연구원분들께 파이팅을 불어 넣어주자고. 네. 자, 어딜 보고? 여길 보고? 누리호 하면 파이팅 하는 거야. 자, 누리호 파이팅!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집중 점검할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K4 탱크는 오염수 처리의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과연 어떤 시설이고 왜 점검이 중요한지 이만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우리 정부가 집중 점검하게 될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K4 탱크군은 사고 지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핵심 시설로 분류되는 곳들입니다. 오염수는 먼저 알프스를 거친 뒤 다시 K4 탱크군으로 옮겨집니다. 이어 해안에서 약 1km가량 이어진 방출구를 통해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에서 삼중수소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K4 탱크에서 균질화 과정을 거쳐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여기서 핵종을 측정해 기준치 이하면 방류가 결정됩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더 낮추기 위해 바닷물에 희석하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우리 시찰단은 이 모든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기기의 재원과 사양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제대로 작동돼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겠다. 다만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K4 탱크군에서 일본에 유리한 샘플만 채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시찰단은 이 과정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이 맺은 여러 업무 협약 중에 청정수소도 있습니다. 미래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양희력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LNG 터미널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했다가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분리수소 생산기지가 2026년 들어설 예정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고온 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를 포집해 제거한 연료를 분리수소 혹은 청정수소라 부릅니다. 가까운 거리에 LNG를 활용해 연간 25만 톤 청정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분리수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소기업 플러그 파워와 손잡고 국내에 1조 원을 들여 짓게 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소연료 전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분리수소 생산뿐만 아니고 유통,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한 우리 도로서는 SK E&S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리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 HD 한국조선해양은 매립지까지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운송할 4만 세제곱미터급 대용량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합니다.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처리하는 산업의 각 과정이 이처럼 시동을 건 겁니다. 이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기간에 한국과 미국 기업들 사이에 투자 협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은 수소기술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와 수소 혼합으로 작동하는 엔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세계 흐름에 발맞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게 정부 목표. 한미 양국 기업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청정수소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AI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같은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와 그레그 브로크먼 회장 등은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더 번영하는 미래에 도달하려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초지능은 인류가 맞서온 다른 기술보다 강력할 것이라며 실존적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대응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AI 경영진들은 세계 주요국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나 AI 역량의 연간 성장률을 제한하는 집단적 합의 등을 제안하면서 궁극적으로는 IAEA 같은 기구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AI의 제안은 최근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이 AI를 악용하거나 스스로 진화한 AI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암울한 진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현지 시각 22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 우리 돈 1조 7,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메타의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용자들의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흑맥주 브랜드 기네스로 유명한 아일랜드가 담뱃값처럼 술병에 발암 위험과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 용기와 포장 겉면에 건강상 위험 증가에 대한 경고 메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보건부 장관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제는 3년 뒤인 2026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술병 외부에 붙이는 표기에는 주류 섭취에 따르는 간 질환과 암 발병 가능성, 그리고 칼로리와 알코올 함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정보 등이 함께 담기도록 규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메카시 의장이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메카시 의장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낙관했습니다. We're optimistic we may be able to make some progress because we both agreed default's not really on the table. We got to get something done here. 하지만 1시간가량 진행된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의 예산 지출 삭감 요구에 백악관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 대상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협상 후 취재진에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이 생산적 논의였다고 말했습니다. I felt we had a productive discussion. We don't have an agreement yet, but I did feel the discussion was productive in areas that we have differences of opinion. 미 정부가 추산하는 채무 불이행 디포트 날짜인 6월 1일을 열흘 남겨놓고 향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공화당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과 내년 정부 지출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에 유연하다면서도 현재 공화당 협상안은 수용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공화당 극우 성향 의원들은 공화당 부채 한도 법안을 그대로 상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 극단적 진보 진영은 지출 삭감에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내부 단속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대구와 광주 등 도심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지자체들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세계적인 허브 공항을 만든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창이 공항이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한 비결을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m 높이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햇볕을 받아 빛나는 물기둥 주변은 온통 초록색, 그야말로 공중 정원입니다. 테마파크나 식물원처럼 보이는 이곳은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있는 복합 문화시설 주얼 창입니다. 문화시설로 바뀐 공항은 이용객을 넘어 일반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I come here for lunch or just to shop around Changi Airport. I think a lot of them come here just to shop, just to feel the atmosphere. Not all the time you come here just to travel. Yeah. 창이 공항은 공군과 함께 쓰는 민군 복합 공항이면서도 운항 시간 제한, 커퓨 타임이 없어 24시간 내내 운영하며 환승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환승객들이 단기 여행과 쇼핑을 즐기면서 공항 주변에는 대형 문화시설과 쇼핑몰도 생겼습니다. 싱가포르 인구는 500만 명. 지역적 항공 수요의 한계를 넘어 일반 시민과 환승객까지 끌어들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건데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창의공항처럼 커피타임이 24시간 없는 공항으로 만들어야지 해외에서 오는 물자나 그리고 여객들이 자기 나라 시간에 맞춰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항만과 철도, 도로와 유기적으로 이어진 창의공항의 물류 흐름에 주목하고 새로 짓는 공항의 연계 교통망에 관해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도심에 있는 공항을 옮기자는 움직임이 활발한 지금 적은 인구에도 세계 최고로 자리매김한 창의공항의 사례가 어떤 방식으로 국내에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소통하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전화로 소통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일명 콜포비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콜포비아란 무엇이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콜포비아, 그러니까 전화를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자,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콜포비아는 정신건강의학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콜과 포비아의 합성어로 전화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용어가 생긴 지는 10여 년이 됐지만 최근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가 전화통화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네. 전화가 오면 불안감을 느끼고 통화가 편하지 않아서 전화하는 것을 피하는 증상을 콜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전화벨이 울리는 것만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낯선 사람뿐 아니라 지인이나 심지어 가족과의 전화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MZ세대로 불리는 2,73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전화 공포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전화 그 자체로 두려워지는 현상인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네, 심리학자들은 전화 통화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의사소통의 90% 이상이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 일어난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은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데요. 전화는 100%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에서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사회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주목을 받을 땐 사회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사회 불안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디지털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방식이 많이 변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텍스트로 상대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 편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엔 1시간을 통화하고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네. 네, 지금은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로 하자고 합니다. 사회 흐름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소통 방식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전화 공포증은 텍스트 기반 소통이 익숙한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콜 포비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젊은 층은 그래도 스마트폰을 일찍 접하기도 하고 익숙하니까 이런 텍스트 기반 소통을 좀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연령층이 콜 포비아를 호소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콜포비아가 세대를 구분짓는 현상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성격적인 영향도 큽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거나 전화로 큰 실수를 하거나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전화 공포증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자신이 말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안 좋게 들리는 건 아닌지, 전화를 거는 시간이 부적절한 건 아닌지 이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경우 콜포비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콜포비아인가 알 수 있는 좀 증상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 공포증이라고 하면 전화가 올 때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떠올리는데요. 반대로 내가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전화를 걸 때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는 증상을 보이고 신호음이 가면 상대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더 편하게 안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를 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낼 명분이 확실해진 상황이 더욱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콜포비아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콜포비아의 증상이 심하면 전화 통화를 거부하거나 대화를 끊은 후에도 긴 시간 동안 불안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반대로 내가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긴장을 느끼고 또 불안하다 혹은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 이렇다면 콜포비아를 나도 좀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혹시 어떤 다른 공포증처럼 치료가 필요한 영역인가요? 전화공포증은 정신의학적 문제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고 전화 회피에 가까운데요. 정신과 질환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사회 불안장애의 한 가지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불안장애란 뚜렷한 원인 없이 생기는 불쾌하고 모호한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기분 상태를 뜻하는데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콜포비아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회 불안장애 증상으로 진료받는 사람들 중에는 콜포비아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전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이나 공포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적인 생각이나 감정일 뿐입니다. 불안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힘겨워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 힘겨운 것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그 어떤 것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네. 회피하지 않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콜포비아도 내가 노력을 한다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상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상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수다를 나누고 짧은 통화를 시도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면 좋은데요. 콜포비아 증상이 있다면 전화를 피하기보다는 우선 반복적인 통화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요즘은 콜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나 강의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일부 기업에서는 전화 응대와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고 비즈니스 교육 과정에서 전화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스킬을 훈련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그럴 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보군요. 네. 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콜포비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왜곡된 인지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인지 왜곡은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경험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거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지 재구성은 전화를 하는 상황의 부정적 인식을 현실적 인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사고를 전화통화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전화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노출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전화통화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불안감의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만들거나 지나치게 의지하게 될 경우 사전 시나리오가 없이는 전화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전화를 두려워하는 증상 콜포비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소통을 위한 전화가 오히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된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지나칠 정도로 전화가 두렵다면 알려주신 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연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남극에서 피는 꽃이 기후변화로 활성화된 곰팡이에 감염돼 병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개미자리의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며 분석 결과 곰팡이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최근 남극이 20도를 넘는 등 이상 고온을 보이면서 활성화돼 식물에 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포 속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는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리소좀이 세포 속에서 이동하는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유니스와 지스트 공동연구팀은 효모의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엑스레이로 촬영해 분석한 결과 단백질 108과 117이 복합체를 형성해 세포 분열 과정을 조절하고 리소좀을 필요한 곳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단백질의 작동 원리가 분자 수준에서 밝혀진 건 세계 최초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세포 분열 관련 질병인 암 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연어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해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힘든 강력한 보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윤동기 교수 연구팀은 연어 DNA를 물에 녹여 붓으로 바를 때 생기는 무작위 패턴 속에서 능선과 분기점을 0 또는 1로 정의하고 머신러닝으로 학습시켜 보안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작위성을 보안 시스템에 적용한 기술이라며 간단한 재료로 단순한 공정을 통해 저비용으로 보안 코드를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선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과정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 5학년과 6학년 각 600명, 중학교 1학년 600명이며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창의재단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부터 8월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각 대학 교수진이 지원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차) 발사를 앞두고 누리호가 창공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1, 2차 발사 때와 달리 실제로 사용될 위성 8기를 궤도에 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발사 성공에 대한 기원과 함께 그동안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피땀 흘려온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